프랭크는 르마르샹의 상자를 열기 위한 퍼즐을 푸는데 몰두하고 있었다. 그래서 커다란 종이 울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르마르샹의 상자는 뛰어난 장인이 제작한 물건이었다. 비밀스럽게 전해져 내려온 소문에 따르면 상자 안에는 기적이 들어있다고 한다. 그러나 프랭크는 아직 상자를 열어볼 방법을 찾지 못했다. 상자의 6면은 검은 레커로 칠해져 있었는데 이 3차원 퍼즐을 해체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프랭크는 과거에 접한 유사한 퍼즐들을 떠올렸다. 대부분 홍콩에 있을 때 봤는데 단단한 나무로 형이상학적인 형상을 만들어내는 중국인들의 취향이 담겨 있었다. 르마르샹이라는 이 프랑스인은 중국인들의 정확하고 천재적인 기술력에 자신만의 기이한 논리를 덧대었다. 프랭크는 이 퍼즐이 담긴 논리적 구조가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기를 쓰고 있었다. 몇 시간이나 시행착오를 거친 후에야 양손 엄지, 중지, 새끼손가락이 우연히 딱 들어맞는 위치를 찾아냈다. 찰칵거리는 작은 소리와 함께 상자의 일부가 양옆으로 갈라졌다. 프랭크는 두 가지를 깨달았다. 첫째, 상자 내부의 표면마저 훌륭하게 연마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레커칠된 표면에 비친 프랭크의 모습이 일그러지고 파편화되어서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둘째, 르마르샹은 살아있을 당시 노래하는 새라는 기계를 만들었는데 누군가 이 상자를 열면 자동으로 음악이 연주되도록 설계했다는 것이다. 오르골이 숭고하면서도 진부하고 짧은 론도를 딸랑거리는 소리로 연주했다. 첫 성공에 용기를 얻은 프랭크는 열정적으로 퍼즐을 풀어나갔다. 그는 울퉁불퉁한 칠금과 기름칠된 못이 배열된 자리를 빠르게 찾아냈다. 퍼즐 장치는 점점 더 복잡해졌다. 퍼즐을 하나씩 풀어내고 새로운 장치를 비틀어 당길 때마다 더 많은 선율이 흘렀다. 음악은 대위법을 이루며 풍성해졌다. 처음에 들려오던 기상곡은 점차 화려해진 연주에 파묻혀 사라졌다. 프랭크가 애를 쓰던 어느 순간 종이 울렸다. 우물한 종소리가 일정하게 메아리 쳤다. 프랭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적어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하지만 퍼즐을 거의 다 풀었을 즈음, 그러니까 상자 가장 안쪽에 달린 거울을 발견했을 때 종소리가 프랭크의 뱃속을 심하게 뒤틀었다. 반평생 동안 이 종소리만 들어온 것처럼. 프랭크는 퍼즐에서 눈을 떼고 시선을 들었다. 잠시 동안 그는 종소리가 바깥거리 어딘가에서 들려온다고 생각했다. 곧 프랭크는 그 생각을 떨쳐냈다. 프랭크가 노래하는 새를 제작한 장인의 퍼즐에 몰두하기 시작한 건 자정 무렵이었다. 그 이후로 몇 시간이 흘렀다.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진 기억이 나지 않았으나 시계를 보니 알 수 있었다. 이 도시에 위치한 교회 중 새벽에 종을 쳐 사람을 깨울 곳은 없었다. 몇몇 신자가 원한다고 해도 그런 짓은 하지 않을 터였다. 그렇다. 종소린 훨씬 더 먼 곳에서 들려왔다. 르마샹이 만든 기적의 상자로 소환하고 열어낼 수 있다는 바로 그 문을 통해서. 프랭크에게 르마샹의 상자를 판매한 키르어는 모든 것이 개방되리라고 말했다. 키르어가 장담한 대로 모두 사실이었다. 프랭크는 지금 앉아있는 방과는 무한히 먼 새로운 세상의 경계에 서 있었다. 무한히 멀지만 지금은 코앞에 당면한 세상의 경계에. 그 생각에 호흡이 가빠졌다.
프랭크는 이 순간을 너무도 간절히 기다려왔다. 그의 모든 지혜를 동원해 현실에 들이온 장막이 이처럼 찢겨나가는 순간이 도래하기를 계획했다. 그들은 금방 이곳에 도착할 것이다. 키리어가 세노바이트라고 부르던 사람들, 파열의 교단에 속한 신학자들이. 신학자들은 최고의 쾌락의 영역에서 실험하던 도중 소환되어 시공간을 초월한 자신들의 머리를 실패와 빗줄기로 얼룩진 세상에 들이밀 것이다. 프랭크는 그들을 맞이할 방을 준비하느라 지난주 내내 쉬지 못했다. 아무것도 깔지 않은 널빤지 바닥을 철저하게 문질러 닫고 꽃잎을 뿌렸다. 서쪽 벽에는 그들에게 바치는 제단을 설치하고 신학자들을 달래기 위한 제물로 장식했다. 키러는 제물이 그들의 호의를 얻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장담했다. 뼈, 사탕, 바늘, 프랭크의 오줌이 담긴 물병 하나. 오줌은 7일간 모아두었다. 이 물병은 제단 왼쪽에 놓았는데 신학자들이 스스로의 몸을 더럽히고 싶어 할 때를 대비해서였다. 오른쪽엔 비둘기 머리 여러 개가 담긴 접시가 있었다. 키러가 마련해두라고 조언한 제물이었다. 프랭크는 소환이식의 어느 한 부분도 빼놓지 않았다. 어부의 신발을 손에 넣고 싶어 안달인 추기경도 그처럼 부지런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지금 종소리가 점점 더 커져 상자에서 울리는 음악 소리를 압도하자 두려움에 휩싸였다. 너무 늦었어. 그는 중얼거렸다. 두려움이 치솟았지만 애써 억눌렀다. 르마샹의 퍼즐은 이미 풀려버렸다. 마지막 장치가 돌아갔다. 머뭇거리거나 후회할 시간은 진즉에 지나갔다. 심지어 프랭크는 장막이 찢겨나가는 순간을 위해서 목숨과 지혜를 모두 바치지 않았던가. 지금 쾌락의 세계로 가는 문이 열리고 있었다. 소수의 사람만이 그 존재를 알고 있으며 심지어 맛을 본 사람은 훨씬 적은 그 쾌락의 세계로 향하는 문이, 그 너머에는 감각의 지표를 새로 정의할 쾌락이 기다린다고 했다. 그런 쾌락이라면 청소년기부터 실망시켜온 욕망과 유혹의 지루한 반복 속에서 프랭크를 해방해 줄 것이다. 그런 쾌락을 체험하면 프랭크는 달라질 것이다. 그런 심오한 감각을 경험하면 어느 누구라도 변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방 한가운데에 있는 알정군, 어두워졌다가 밝아지기를 반복했다. 정군은 종이 울릴 때마다 같은 리듬으로 뜨겁게 타올랐다. 종이 울리는 사이사이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순간엔 절대적인 어둠이 두려웠다. 프랭크가 29년간 살아낸 이 세상이 갑자기 그 어둠에 삼켜져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러나 다시 종이 울리면 정구는 흔들림 없이 강하게 타올랐다. 그 소중한 몇 초 동안 프랭크는 익숙한 장소로 돌아왔다. 바깥으로 아래로 거리로 이어지는 현관이 자리한 집으로. 아침이 다가오자 창문의 햇빛이 소문처럼 언뜻 비쳤다. 아니, 프랭크에게 블라인드를 걷어낼 힘이 남아있었다면 햇빛이 들이닥쳤을 것이다. 종이 한번 울릴 때마다 전구의 불빛은 점점 다른 세계를 드러냈다. 프랭크는 불빛의 동쪽 벽이 벗겨지는 것을 보았다. 벽돌이 잠시 실체를 잃고 흩어졌다. 동시에 방 너머로 종소리가 울리는 근원지가 나타났다. 새들의 세상일까? 거대한 검색 새들이 영원한
폭풍 속에 갇힌 세상. 그 세상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그곳이 혼돈으로 가득하며 부서지기 쉽고 깨진 물체들이 온통 어두운 공기를 두려움으로 채우며 솟아올랐다 떨어지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마침내 벽은 다시 실체를 갖췄고 총소리는 그쳤다. 전구가 깜빡거리다가 꺼졌다. 이번엔 다시 켜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프랭크는 어둠 속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리 준비해둔 환영의 말을 떠올렸지만 혀가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입속에서 혀가 죽은 듯 얼어붙었다. 그리고 빛이 있었다. 빛은 그들에게서 새어나왔다. 4명의 세노바이트. 그들의 등 뒤로 벽은 봉인되었다. 푸른 형광색의 빛이 심해의 물고기처럼 발작하며 차갑고 불길하게 흘러나왔다. 프랭크는 문득 그들의 생김새에 대해 한 번도 궁금해한 적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상상력은 속임수나 도둑질에 관해선 비옥한 토양이었지만 다른 면에선 한없이 빈약했다. 이러한 상위 존재들을 상상하는 능력은 그에겐 없었다. 그래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지금 세노바이트들을 바라보기만 해도 왜 이렇게 괴로운 걸까? 흉터가 그들의 몸을 빽빽하게 뒤덮었기 때문일까? 살점을 표면부터 죄다 뚫고 베고 봉합한 다음 재를 뿌려 덮고 있어서 그들에게서 풍기는 바닐라 냄새가 그 단내가 악취를 가리는데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해서? 아니면 더 강렬해진 빛을 따라 그들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 망가진 얼굴에서 기쁨을, 심지어 인간성마저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일까? 그들의 얼굴에서는 절망과 아플 정도로 속을 메우고 싶어하는 식욕만 드러났다. 여긴 어느 도시인가? 넷 중 하나가 물었다. 프랭크는 말한 자의 성별을 전혀 가늠할 수 없었다. 그가 입은 옷의 일부는 피부에, 그리고 피부를 관통한 형태로 바느질된 채 은밀한 부위를 가리고 있었다. 목소리는 목소리의 찌꺼기처럼 흘러나왔고 이목구비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얼굴의 생김새를 추정할 아무 단서도 주지 않도록 일부러 망가뜨린 것처럼 아무것도 없었다. 그 존재가 입을 열자 아랫입술이 움직였고 뼈와 살을 모두 관통한 복잡한 사슬을 통해 그 입술의 고리와 연결된 눈꺼풀의 고리가 조금씩 흔들리며 번들거리는 살점이 드러났다. 내가 물었다. 그 존재가 말했다. 프랭크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도시의 이름 따위가 생각날 리가 없었다. 내 말을 이해하는가? 첫 번째로 말한 존재의 옆에서 한 형체가 물었다. 이 존재는 동료와 달리 목소리에 가벼운 숨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흥분한 여성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머리의 모든 부분에 복잡한 격자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가로축과 세로축이 교차하는 부분마다 보석이 뼛속까지 박혀 있었다. 혀에도 비슷한 형태의 장식들이 박혀 있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가? 그 존재가 물었다. 그래. 마침내 프랭크가 말했다. 알아. 당연히 알았다. 그와 키르어는 볼링브루크와 질드레의 일기에서 얻어낸 힌트에 관해 밤늦게까지 논의하며 며칠을 보냈다. 프랭크는 전 세계 인류가 파열의 교단에 대해 파악한 정보를 전부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다른 무언가를 기대했다.
파열의 교단이 선사할 수 있다는 무수히 많은 멋진 것들과 마주하게 될 줄 알았다. 최소한 그들이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줄 알았다. 오일을 바른 여자들, 쾌락을 위해 길들여진 여자들, 사랑의 행위를 위해서 제모하고 근육을 키운 여자들, 입술에는 향수를 바르고 떨리는 허벅지를 벌리는 엉덩이가 묵직한 여자들, 프랭크가 좋아하는 여자들 말이다. 그는 여자들이 살아있는 카페처럼 발밑에 누워 나른하게 숨쉬리라 예상했다. 그들의 육체에 벌어진 틈이란 틈에 전부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다. 현란한 기술로 그를 꿈꿔본 적조차 없는 황홀감 속으로 위로 올릴 처녀 창녀들을 기대했다. 그들의 품 안에서 이 세상을 잊을 수 있을 줄 알았다. 성욕 때문에 경멸당하기보다 찬양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이곳엔 여자도 나른한 숨소리도 없었다. 그저 살의 고랑이가 파인 성별을 가늠할 수 없는 어떤 존재만 있을 뿐이었다. 그때 세 번째 존재가 입을 열었다. 이목구비가 너무 심하게 망가져 눈이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상처가 곰따 못해 풍선처럼 부푼 듯했다. 더욱이 그것의 음성은 훼손된 입 때문에 오염된 것처럼 들렸다.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 존재가 프랭크에게 물었다. 프랭크는 방금 질문한 존재를 다른 둘보다 더 자신감 있게 살펴보았다. 1초가 지날수록 두려움은 사라져갔다. 벽 너머 무시무시한 공간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졌다. 그는 신체가 제멋대로 비틀린 채 악취를 풍기는 병약하고 퇴폐적인 존재들과 남겨져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허약함이 두드러진 존재로만 보였다. 프랭크는 그들이 뿜어내는 역겨움만이 두려울 뿐이었다. 키르어는 당신들이 5이라고 했어. 때가 되면 엔지니어가 도착할 것이다. 대답이 돌아왔다. 다시 묻는다. 원하는 게 무엇인가? 바로 답해선 안 될 이유가 있을까? 프랭크는 대답했다. 쾌락. 키로가 그랬어. 당신들은 쾌락을 잘 안다고. 그래, 잘 알지. 첫 번째 존재가 말했다. 네가 원했던 것은 전부 안다. 그래? 당연하지. 물론이다. 그 존재는 새같이 지나치게 많이 드러난 눈동자로 프랭크를 빤히 봤다. 그대는 무슨 꿈을 꾸었는가? 그것이 말했다. 프랭크는 너무나 노골적인 질문에 혼란스러웠다. 그의 성욕이 만들어낸 환영의 속성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가 아직 단어를 고르고 있을 때 그중 하나가 말했다. 이 세상이 실망스러운가? 상당히. 프랭크가 대답했다. 이 세상의 진부함에 질린 건 네가 처음이 아니다. 답변이 들려왔다. 다른 이들도 있었다. 많지는 않았지. 격자 얼굴이 끼어들었다. 그래, 잘해봐야 6명이었다. 하지만 몇몇이 감히 르마샹의 상자를 활용했다. 너와 같은 자들, 새로운 가능성에 굶주린 자들, 우리에게 너의 영역에는 알려지지 않은 기술이 있다는 말을 들은 자들이었다. 내가 기대하는 건... 프랭크가 입을 열었다. 네가 무엇을 기대했는진 안다. 첫 번째 세노바이트가 대답했다.
우린 네 광기의 속성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 알고 있다. 우리에겐 대단히 익숙한 것이니까. 프랭크가 끙소리를 내면서 말했다. 그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알겠네. 그런 쾌락을 줘. 첫 번째 세노바이트의 얼굴이 찢어지며 벌어졌고 그 안으로 입술이 뒤로 말려 들어갔다. 마치 비비 원숭이가 짓는 미소가 됐다. 네가 아는 대로는 아니겠지만. 답변이 돌아왔다. 프랭크는 그 존재의 말을 끊으려고 했지만 그 존재가 손을 들어 프랭크를 침묵시켰다. 너 같은 자의 상상력은 아무리 원해도 감히 불러일으킬 수 없는 가장 말초적인 상태가 있지. 그래? 그렇지, 매우. 네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결핍도 우리가 줄 경험에 비하면 어린애 장난에 불과하다. 받아들이겠나? 두 번째 세노바이트가 말했다. 프랭크는 그 존재의 흉터에 달린 고리만 쳐다보았다. 이번에도 할 말을 찾지 못했다. 받아들이겠나? 바깥에서 가까운 어딘가에서 이 세상이 곧 깨어나려고 하고 있었다. 프랭크는 이 방의 창문에서 날마다 이 세상이 깨어나는 것을 보았다. 아무 보람없는 노력을 기울이던 세상을 또 한 번 움찔거리며 일어나 바라봐야만 했다. 그리고 프랭크는 알았다. 저 바깥에 그를 흥분시킬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그는 열정 없이 땀만 흘릴 뿐이었다. 정열이 제거된 성욕만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뒤 냉정함이 똑같이 갑작스럽게 찾아와 성욕을 꺼트리기를 반복했다. 그는 이 같은 불만족에 등을 돌렸다. 이 존재들이 나타났다는 징후는 야망을 품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었다. 프랭크는 기꺼이 그 값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보여줘. 프랭크가 말했다. 돌아갈 수는 없다. 알고 있나? 보여줘. 더 이상 말할 필요는 없었다. 세노바이트가 장막을 걷었다. 프랭크는 어디선가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뒤를 보니 문지방 너머의 세상이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그곳엔 교단의 구성원들이 떠나온 공포로 채워진 어둠이 자리했다. 프랭크는 설명을 구하고자 세노바이트를 돌아봤다. 하지만 그들은 사라지고 없었다. 단 그들이 떠났다는 흔적이 남아있었다. 꽃잎은 사라지고 맨 바닥만 보였다. 프랭크가 재물을 걸어두었던 벽은 보이지 않는 불의 열기에 강렬히 타오른 듯 검게 물들었다. 프랭크는 벽에서 풍겨오는 씁쓸한 탄내를 맡았다. 그 냄새가 너무도 강하게 콧구멍을 찔러와서 코피가 솟구쳐 나올 것만 같았다. 그러나 타는 냄새는 시작에 불과했다. 냄새를 인식하자마자 대여섯 가지의 다른 냄새가 머릿속을 채웠다. 그때까지는 풍겨오는지도 몰랐던 향내가 갑자기 못 견디게 강해졌다. 훔쳐온 꽃송이가 남긴 향, 천장의 페인트 냄새, 발밑의 나무에서 나는 수액 냄새. 그 모든 냄새가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심지어 프랭크는 문 밖 어둠이 풍기는 냄새까지 맡을 수 있었다. 그 어둠 속에 깃든 수십만 마리의 새들이 퍼뜨리는 악취까지. 프랭크는 손으로 입과 코를 막고 복주해오는 냄새들에 압도당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나 손가락에서 나는 땀의 악취에 정신이 아찔해졌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공기가 입술을 거칠게 쓸었다. 눈을 깜빡일 때마다 눈알이 눈꺼풀에 갈려나갔다.
목구멍 뒤에서 유액이 타오르듯 치솟았고 전날에 먹은 쇠고기 조각이 치아에 낀 채 혀에 육즙을 내뿜으면서 온몸에 경련을 일으켰다. 귀도 못지않게 예민해졌다. 머리에 수천 가지의 소음이 가득 찼다. 그중 일부는 스스로에게서 나는 소리였다. 고막에 부딪히는 공기가 허리케인처럼 굉음을 냈고 뱃속에서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하지만 다른 소리도 있었다. 수없이 많은 소리. 그 소리들은 프랭크의 몸 외부에서 그를 공격했다. 화가 나 언성을 높이는 소리, 속삭이는 사랑의 표현, 울부짖는 소리와 덜컹거리는 소리. 노래 한 소절, 눈물이 흘러내리는 소리. 지금 들리는 소리가 이 세상의 소리일까? 1000개의 가정에서 아침이 밝아오는 소리. 이 소리들을 하나하나 세세히 들어볼 수는 없었다. 불협화음이 머릿속에서 모든 분석 능력을 앗아갔다. 하지만 그것은 최악이 아니었다. 시각. 아, 하늘이여. 프랭크는 눈이 달렸다는 게 이렇게 괴롭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이 지구상에 놀랄만한 일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지금은 머리가 핑핑 돌았다. 모든 곳에 시야가 열려 있었다. 평범하게 흰색으로 칠한 천장이 화가의 붓질로 이루어진 놀라운 지도처럼 보였다. 그가 입은 민무늬 셔츠는 시를 견딜 수 없을 만큼 정교하게 교차하여 이루어낸 직물이었다. 한 구석에는 죽은 비둘기 머리 위로 움직이는 진드기가 보였다. 진드기는 프랭크가 자신을 보았다는 걸 알고 그에게 눈을 깜빡였다. 너무 과했다. 너무 심했다. 프랭크는 경악하면서 눈을 감았다. 하지만 안에는 바깥보다 더 많은 것들이 기다렸다. 프랭크의 기억이 격렬하게 프랭크 자신을 뒤흔들며 이성이 마비되기 직전까지 몰아갔다. 그는 어머니의 젖을 빨다가 살해가 걸렸다. 동생이 그에게 팔을 둘렀던 감각이 찾아왔다.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훨씬 많은 게 있었다. 감각으로 이루어진 짧은 평생이 그의 뇌에 완벽한 글씨로 모조리 새겨졌다. 기억되고 말겠다는 고집으로 그를 무너뜨렸다. 프랭크는 터져나가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의 머리 바깥에 있는 세상이 아무리 비명을 지르며 과도하게 다가오더라도 그의 기억이 괴롭히는 감각처럼 압도적이지는 못했다. 프랭크는 차라리 바깥 세상을 보는 게 낫겠다고 여기고 눈을 뜨려고 했다. 하지만 눈이 떠지지 않았다. 눈물인지 고름인지 바늘과 실인지 모를 어떤 것이 그의 눈꺼풀을 봉해 놓았다. 프랭크는 고리와 사슬로 꿰맨 세노바이트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들이 프랭크에게도 비슷한 수술을 한 것일까? 프랭크를 눈꺼풀 뒤의 세상, 그 자신만의 역사만이 행진하는 세상에 가둬버린 걸까? 프랭크는 미칠까 두려워 그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진 확신할 수 없었다. 어째서? 그가 물었다. 어째서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야? 그의 말이 메아리치면서 귓가에 쩌렁쩌렁 울렸다. 하지만 프랭크는 그 소리를 신경 쓸 수도 없었다. 더 많은 감각적 인상이 그를 괴롭히기 위해 과거에서부터 허우적거리며 다가왔다. 어린 시절이 프랭크의 혀에 남아있었으나 점차 성인이 되면서 경험한 감각이 섞여들었다. 그는 성장했다. 코수염이 났고 힘이 세졌다.
두 손은 묵직해졌고 배가 두둑해졌다. 과거에 젊은 시절에 느낀 쾌락에는 새로운 매력이 있었다. 그러나 세월이 슬금슬금 이어지면서 더 이상 순한 쾌락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프랭크는 점점 더 강렬한 경험을 갈구했다. 지금 그에게 그 감각이 되돌아왔다. 머릿속 어둠 속이었기에 더욱 자극적으로 변해서 프랭크의 혀에 맛을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닿았다. 쓰고 달고 희고 짠맛이 느껴졌다. 그는 향신료와 똥의 냄새를, 어머니의 머리카락 냄새를 맡았다. 도시와 하늘이 보였다. 속도와 깊이가 보였다. 지금은 죽은, 과거에 알고 있었던 사람들과 빵을 나누어 먹었다. 뺨에 튄 그들의 침에서 느껴지는 열기에 데일 것만 같았다. 물론 여자들도 있었다. 여자들이 정신없고 혼란스러운 기억 속에 언제나처럼 나타나 향과 질감과 맛으로 그를 압도해왔다. 이런 상황에서도 프랭크는 떼거리로 나타나는 여자들에 대한 감각에 흥분했다. 그는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주물렀다. 더 이상의 쾌락을 원하지는 않았다. 빠르게 정액을 쏟아 이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는 자위하는 자신이 수치스러운 꼬락선일 거라고 어렴풋이 생각했다. 빈 방에서 꿈 때문에 혼자 흥분한 눈먼 남자라니. 하지만 그렇다고 자위 행위를 늦출 수는 없었다. 아무 즐거움 없는 고문과도 같은 무자비한 오르가즘 때문이었다. 이내 프랭크는 무릎이 꺾이면서 바닥에 쓰러졌다. 방금 자신이 정액을 쏟은 자리였다. 맨바닥에 부딪힌 몸이 아픔에 경련했지만 다른 기억이 물밀듯 밀려오면서 그 아픔을 쓸어냈다. 프랭크는 돌아 누워서 비명을 질렀다. 비명을 지르며 이제 끝내달라고 애걸했다. 그러나 감각은 더욱 강렬해졌다. 멈춰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고통은 새로운 단계로 솟아올랐다. 애원은 한 줄기 비명으로 바뀌었다. 공황에 빠져 단어와 의미가 증발했다. 미치지 않고서야 고통을 끝낼 길이 없을 것 같았다.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 말고는 아무 희망이 없었다. 프랭크가 이처럼 가장 절망적인 생각에 닿았을 즈음 마지막으로 고통이 멈추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졌다.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을 압박해오던 모든 것이. 갑자기 프랭크는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되었다. 그는 몇 초간 자신의 존재를 의심했다. 심장이 2번, 3번, 4번 박동했다. 심장이 5번째 박동할 즈음 프랭크는 눈을 떴다. 방은 텅 비어 있었다. 비둘기 머리와 오줌통은 사라졌다. 문은 닫혀 있었다. 프랭크는 머뭇거리며 일어나 앉았다. 팔다리가 얼얼했다. 머리, 손목, 방광에 아픔이 밀려왔다. 그는 방 한구석에서 인기척을 느꼈다. 방금까지만 해도 텅 비었던 자리에 한 형체가 서 있었다. 세노바이트 중 4번째. 한 번도 말하거나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던 존재가. 이제 그 존재는 그저 하나의 존재로 보이지 않았다. 그 존재는 여자의 형상이었다. 그녀는 얼굴을 가리고 있던 두건과 육체를 뒤덮었던 로브를 벗었다. 로브 아래 드러난 여자는
반짝이는 잿빛 피부를 가졌다. 입술은 피처럼 붉었고 다리가 벌어져 사타구니에 정교하게 난자된 상처가 드러났다. 그녀는 썩어가는 인간의 머리더미 위에 앉아 환영의 미소를 지었다. 죽음과 관능이 충돌하는 소름 돋는 장면이었다. 그녀가 저 많은 희생자를 직접 죽였으리라는 걸 조금이라도 의심할 여지가 있을까? 그녀의 손톱 아래에는 부패한 살점이 끼어 있었다. 오일을 바른 그녀의 허벅지에 20명이 넘는 희생자들의 혀가 입장을 기다리듯 줄지어 매달려 있었다. 인간 머리들에 달린 귀와 콧구멍에서 뇌가 흘러나왔다. 프랭크는 그녀가 키스를 하거나 손상을 가해 희생자들의 심장이 먹기 전에 먼저 그들의 뇌부터 미쳐버렸으리라고 확신했다. 키러가 거짓말을 했다. 아니, 키러 역시 끔찍하게 속은 걸지도 몰랐다. 이곳의 대기엔 쾌락 따위는 없었다. 최소한 인류가 이해하는 형태로는 말이다. 르마샹의 상자를 연 것은 실수였다. 아주 끔찍한 실수. 꿈은 다 꿨나 보구나. 세노바이트가 말했다. 그녀는 맨바닥에 누워서 헐떡거리는 프랭크를 살펴보았다. 잘 됐네. 그녀가 일어났다. 혓바닥들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민달팽이로 이루어진 비가 내리는 것처럼. 이제 시작할 수 있겠어. 세노바이트가 말했다.